네, 에너지에 대해서 챕터 2 물리학과 생물의 기초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매일 아침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명정식이나 라디오 시계에 나오는 알람 소리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농촌 지역이라면 잠을 깨워주는 소리가 숫닭이나 새들의 노래 소리일 수가 있다. 대개 하루에 일과는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커피 메이커의 버튼을 누르고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브를 켜는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차의 시동을 걸고 차문을 열 때 열쇠를 꽂아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전파 신호로 잠금 장치를 풀 것이다.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다양한 에너지 형태,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에너지의 변환,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서 에너지의 이동, 공명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관여하고 있다. 공명이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탉의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별들이 발산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로의 긴 여행을 시작했을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과학에 관한 이야기들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전기와 공명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모든 현상들은 의학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전등을 켜는 데 관여하는 물리학의 기초와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데 관여하는 생물 물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전자, 전류, 라디오파와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를 이뤘다. 만약 당신의 주제가 혼란스럽게 느껴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역사상 위대한 지성들이 전자란 실제로 무엇인가, 자기란 무엇인가, 전류는 어떻게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가, 소리, 빛, 라디오, 신호는 어떻게 공간 속을 여행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고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본질에 대하여 이들 위대한 지성들이 더다른 다소 감정적이고 종종 논쟁거리가 되는 결론들도 소개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에너지학의 이야기, 즉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감지하고 이용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논의는 물리학과 생물물리학권에서 나온 기본적인 정보와 용어를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 의학을 이해하고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자 언어이다. 학습 분야, 학문 분야, 이 책, 특히 이 장에서는 에너지 의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 새로운 분야는 과학적, 철학적, 어느 다른 학문 분야만큼이나 건전하고 정교하며 의학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학이 지적인 접착제나 구조물적인 같은 역할을 하여 다른 학문 분야를 연결함으로써 널리 정의하는 생물의학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장은 물리학만을 다루는 장도 생물학만을 다루는 장도 아니다. 두 학문 분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장이다. 우리는 몇몇 기초 물리학 법칙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물리학의 기초 지식을 탐구하여 보면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라디오와 시계는 전자기 신호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청으로부터 비롯된 음악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디오는 이 전자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 혹은 전환, 또 음파는 공기 중을 이동해서 우리 귀에 도달한다. 변화는 한 가지 신호를 다른 신호로 전환하거나 또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임펄스. 신경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빛의 패턴을 망막세포에서 화학적 메시지로 변환하고 이런 다시 신경 임펄스로 변환된다. 우리 귀는 음파를 신경 임펄스로 변한다.
또한 우리 피부에 있는 촉각 수행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촉을 신경 임펄스로 변환하는 등의 예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임펄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 비가 이렇게 오니까 비가 오는 중에서 읽기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서 불을 피워서 글쎄 마르크 이거 비가 센데 우산을 내가 안 갖고 와서 어떡하지? 변환된다. 변환 용어들에 대해서 공명이 있고 공명은 이렇게 물체가 특정한 진동소에서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거나 멀리 이때 특정 진동소를 그 물체의 파서 고유 진동소라고 한다. 바이올린을 현 성대 고막은 그 물리적인 특성 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형태가 비슷한 사물끼리는 공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서 소리급수의 효과라고 한다. 소리급수에 같이 이 피아노 조율할 때 소리급수를 통해서 음파의 조율을 동음과 또 이렇게 각 음과의 간격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추게 되어지는 거죠. 소리 울림을 통해서 형태가 비슷한 사물끼리는 공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서 소리급수의 효과라고 한다. 라음에 맞춰진 소리급수를 떠올려보자. 라음은 초당 440의 진동소를 가지며 교향악 등 악기의 음을 조율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준음이다. 소리급수를 강타하면 주변의 동일한 고유 진동소를 가진 물체들이 공명하기 시작한다. 이때 공명을 일으키는 물체는 라음으로 맞춰진 다른 소리급수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의 두 번째 현, 비올라의 첫 번째 현 등이 있다. 이러한 공명 현상에는 공기를 통하여 이동하는 음파가 관여하고 있다. 라디오 송신기는 송신 안테나라고 부르는 전기 전도체 안의 전기적인 진동을 특정 주파수에 맞춘다. 이 전기적인 진동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이 전기자기장은 공간을 이용하여 수신 안테나라고 부르는 또 다른 전기 전도체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는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이들은 공명하게 된다. 수신 안테나는 전기 진동을 음파로 변환하는 전자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된 음파가 공기 속을 이용해서 우리 귀에 도달된다. 우리가 전자기적인 공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현상이 우리 몸속의 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조절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절 효과. 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조절 효과를 만들어낸다. 물체 간의 에너지 상호작용은 종종 역전을 통해서 시각화될 수가 있다. 이에 관한 몇몇 예들이 이 장과 뒤따르는 장들에게 소개가 될 것이다. 장들에서 역선의 개념은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 초기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패러데이는 자석 주변의 금속 가루들이 늘어선 모습을 따라서 그려진 곡선 형태를 묘사한 바 있다. 그림에서 처음에 그는 이것을 자기 곡선이라 칭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력선 혹은 단순히 역선이라고 불렀다. 피셔 2004년 이 기하학적인 형태는 물체 간 에너지 연결, 예를 들어서 전기적, 자기적, 중력,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역선을 통해서 이 장에서 논의될 정교한 수학이나 실험에 입각한 개념과 이론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적인 전하는 공간 속으로 점을 표현되었음을 유의하라. 이는 전하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쉽도록 단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논의를 전하의 성질을 설명하는 유용한 또 다른 관점들도 존재한다.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 전하는 전자와 양성자같이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정적인 전하는 고형의 전기장에 감싸여 있다. 이 전기장은 전하를 띈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장이 미치는 영향과 전기장끼리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물체는 그것을 둘러싼 공간을 조정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물체가 그 공간 속에 들어올 때에는 그 물체의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힘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 물체는 주위 공간을 조정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 공간 속에 들어오는 물체는 그 움직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전자 주변에 양전하가 시험 전열을 갖다 놓으면 그림에서 보는 역선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특히 반대의 전하끼리 서로 끌어들이므로 양가의 시험 전하는 전자의 전하 중심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전자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뤄질 많은 논의들은 전자나 그 밖의 전하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움직일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자기장이 주변 전하의 움직임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원리들은 에너지의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의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테크닉들은 물리학자나 생물물리학자의 분별력 있는 눈으로 관찰되기 전에는 뉴에이지적인 간교한 말장난처럼 보였다. 따라서 이 장은 물리학자와 생물물리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소개이다. 에너지학에서 일견 주목할 만한 현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언급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 입자의 성질을 어느 정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우주 만물의 가장 기초적인 성질까지 이른다. 아마 독자들은 나중에 나오는 절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통해서 호기심을 키우고 보다 깊이 탐구할 동기부여가 된 다음에 이 절을 읽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전하를 띤 입자의 기초적인 물리학이나 양자적 성질에 대한 이해는 모든 연구 분야의 과학자들이 넘어서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이다. 기본적인 질문들 중에서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질문들은 위대한 지성들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지 여러 가지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한다고 생각한 퍼즐의 조각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들 개념에 접근할 때에는 모든 정보들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존재란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우리란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존재는 어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밀한 장비는 전자가 아마도 어떤 것 같은지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준다. 그리고 이 장비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현실의 성질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양자장이로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과 장의 양자들만 존재한다. 모든 것은 장이다. 현실 세계는 오로지 장들 그리고 장들 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것이다. 보룩스 2010년도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보룩스. 아이고.